여러분, 지금 전 세계 SNS판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크게 하나가 쾅 하고 터졌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여전히 다른 이슈만 떠들고 있고 한국 포털 메인에도 이 사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가 한번 플랫폼의 룰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계정,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접속하는지, 가입 뒤에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우리가 공개하겠다. 겉으로 보면 사소한 기능 같아요. 프로필에 떠있는 작은 버튼 하나, 창 하나 더 눌러보는 수준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창 하나가 여는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프로필 사진, 한 줄 자기소개, 붓기 이모지 이 정도만 보고 이 사람은 미국에 사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구나, 대만 사는 대학생이구나, 한국 교포인가 보다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에 사는 40대 아줌마예요. 나는 미국 남부에서 공장 다니는 아저씨입니다. 나는 대만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 한 줄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X가 그 가면을 한 겹 벗겨버렸습니다. 그 계정,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접속하는지, 어느 앱스토어를 통해 들어오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계정 이름을 몇 번이나 바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분노하고 싸우고 위로받고 선동당했던 수많은 글들 뒤에서 나라 없는 시민인 척하던 계정들, 나는 그냥 해외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포장하던 계정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조직,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공식 기능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분노해서 밤새 댓글 달고 가족 단톡방에 링크 돌리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긴 시간 토론했던 그 이슈들, 그 출발점에 있었던 글이 정작 해외 어디선가 우리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돈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올린 글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팩트와 구조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X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도입했는지, 그 기능이 열리자 어떤 계정들이 드러났는지, 이런 구조가 중국의 오마오당 같은 국가 단위 여론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국은 여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마지막으로 댓글 옆에 국적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최소한 앞으로 인터넷 댓글을 볼 때 예전이랑 똑같은 눈으로 보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게 이 콘텐츠의 목표입니다. 1장, 프로필에 국가가 뜬다. X의 새 투명성 기능. 먼저 도대체 무슨 기능이 새로 생겼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겠죠. 지금 X에서 아무 계정이나 프로필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조인드 20XX 소리와 함께 가입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눌러봐야 별거 없었습니다. 언제 계정을 만들었는지 정도만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About This Account라든지 한국어 기준으로는 이 계정에 대해 같은 정보창이 뜹니다. 그 안에는 대략 이런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이 계정이 처음 생성된 날짜, 과거에 계정 이름 ID, 핸들을 바꾼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인지, 어느 나라의 앱스토어에 미국 앱스토어, 인도 앱스토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계정이 주로 어느 국가 지역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미국 깃발 달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겠지가 아니라 실제 접속 환경이 미국 기반인지 아니면 인도, 태국, 동유럽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 위치 정보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저펜, 인디어 수준의 넓은 단위로 잡히기도 하고 일부는 로케이션 히든 위치 숨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모두를 100% 강제로 까발리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변화의 폭이 큽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쓰면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명할 방법도 검증할 도구도 없었죠. 이제는 적어도 앱스토어도 접속 위치도 활동 국가도 전혀 미국이 아닌데 굳이 나는 미국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는 계정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물론 모든 계정이 100% 강제로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위치 공개를 제한하거나 광역 단위로만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완전히 실명제 수준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공식적으로 계정 출처에 손을 댔다. 이건 상당히 큰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X는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 보시 여론을 조작한다.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공장 계정인지 구분이 안 된다. 외국 정부, 외국 단체가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특정 해시태그가 갑자기 뜬다거나 어제까지 없던 계정들이 하루 만에 수만 건을 리트윗한다거나 하는 현상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여론이 아니다라는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머스크 입장에서도 이건 큰 부담입니다. 광고주들은 이 플랫폼 진짜 사람들 상대로 광고가 나가는 게 맞냐 의심합니다. 정치권은 외국 세력이 우리 선거에 개입했다며 들고 일어나고 일반 유저들은 유저들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며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X가 꺼낸 카드가 바로 계정 출처 투명성 강화입니다. 내용을 검열하진 않겠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말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내보내겠다. 이 정도 선에서 선을 긋겠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동네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중 몇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이름도 가짜로 쓰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숨긴 채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다면 최소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말해라라고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시니어 세대에게도 중요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만 X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식, 손주가 보내주는 링크, 카톡 단톡방에 누군가 퍼온 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의 출처가 다 이런 SNS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부모 세대, 시니어 세대도 결과물만 다른 플랫폼에서 접하는 것뿐이지 근원적인 파동은 X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장 드러난 계정들 우리가 믿었던 시민들의 실제 좌표. 그렇다면 이 기능이 실제로 적용된 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 정치판입니다. 미국 대선, 이민정책, 총기, 인종 문제 같은 이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가장 격렬하게 온라인에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수많은 X 계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About This 어카운트 기능이 열리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 계정은 프로필에 미국 국기 달려있고 자기소개에 텍사스 페이트리어 텍사스 애국자라고 써있는데 위치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야? 이 계정은 맨날 나는 미국 중서부에서 공장 다니는 노동자다라고 적어두고 노동자 시각에서 글 쓴다더니 정작 앱스토어는 인도, 접속 위치도 계속 아시아로 찍혀 있는데 자기소개에는 뉴욕에 사는 20대 대학생이라고 써있는데 계정 만든 시기도 얼마 안 됐고 위치 정보는 동유럽으로 되어 있네. 이런 캡처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팔로워 수가 500명, 1000명인 작은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팔로워가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인 계정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온 계정들이었죠. 이 계정들은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특정 이민 정책을 악마화하거나 특정 인종 종교 집단을 향해 혐오 표현을 퍼뜨리거나 민주공화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글을 매일같이 올리던 계정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자 X 유저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말투가 너무 이상했어. 왜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화를 내고 같은 나라를 칭찬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게 미국인의 분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한번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다들 이라고 하더라. 외국 애들도 한국 정치 보면 한심하다고 한다더라. 그 외국 애들이 실제로는 외국이 아닌 어디선가 만들어진 가짜 얼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계정들이 모두 특정 국가의 스파이냐? 아직 그 정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돈을 버는 업자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론 농장입니다. 특정 나라 사람인 척,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시민인 척 극단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영상으로 옮기고 그게 다시 광고 수익과 후원, 각종 비즈니스로 이어지죠. 하지만 모든 계정을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 나라의 유리한 서사만 반복해서 밀어주고 그 나라의 불리한 뉴스는 꾸준히 공격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표현으로 여러 계정이 동시에 움직이는 패턴이 포착되면 우리는 거기서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선 무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조직화된 정보전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나라의 인권 문제를 묻는 글이 올라와도 그날따라 여러 계정이 한꺼번에 그건 다 거짓이다. 오히려 서방이 더 나쁘다라는 서사를 밀어주고 비판적인 글은 신고를 통해 계정을 정지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냄새를 맡게 됩니다. X의 새 기능은 이런 의심들이 공중에만 떠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나라에서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추측이었던 것들이 이 계정은 실제로 미국이 아니라 제3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3장 여론전의 얼굴봇, 농장, 그리고 국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SNS 여론전에는 대략 세 부류의 플레이어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돈을 쫓는 여론 농장 업자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클릭과 조회수입니다. 싸움이 커질수록 좋고 사람들이 많이 화낼수록 좋고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누군가를 찬양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숫자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조회수, 광고비, 팔로워 협찬, 논란 후원금, 강연, 책 판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어느 나라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말이 가장 잘 팔리냐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이쪽 편, 저쪽 편을 번갈아 타기도 합니다. 이들은 종종 특정 이슈에서 양쪽 극단을 동시에 키우기도 합니다. A 진영을 자극하는 글, B 진영을 자극하는 글을 두 손에 양손 검처럼 쥐고 싸움을 붙이는 거죠. 싸움이 커질수록 알고리즘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콘텐츠를 보여주고 수익은 더 커집니다. 누가 이기는지는 이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둘째, 이념과 감정을 쫓는 자발적 전사들. 두 번째 부류는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믿는 이념,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사랑하는 조국 혹은 내가 증오하는 집단. 이 기준에 따라 하루 종일 댓글을 달고 반대편 계정을 찾아가 공격하고 자기가 본 기사와 영상을 끝없이 공유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진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순수함이 때로는 조직적인 여론전과 뒤섞여 버린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던진 메시지를 이 자발적 전사들이 진심으로 믿고 각 커뮤니티, 단톡방, 가족 카톡방까지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는 순간 정보전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처음 시작은 조직이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건 시민이 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조직과 국가. 마지막 부류는 훨씬 체계적입니다. 목표가 명확합니다. 특정 나라의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특정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거나 상대국의 갈등을 키워 내부 분열을 유도하거나 자국의 인권 문제, 경제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도 명확합니다. 어느 이슈에서 어떤 메시지를 밀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논쟁을 부추기며 어느 인플루언서를 키우고 어느 언론을 공격할지 정교하게 계산합니다.
도구도 다릅니다. 단순한 개인 계정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계정을 묶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어떤 시간대에 무엇을 올릴지 계산합니다. 여기에 이제 AI가 붙습니다. AI가 자동으로 글을 써주고 AI가 여론 흐름을 스스로 분석하고 AI가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방향만 정해주고 세부 실행은 AI가 자동으로 돌려주는 시대가 열립니다. 현실에서는 이 세 부류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계정은 국가 돈이 함께 얽혀 있고 어떤 계정은 이념 돈이 동시에 작동하고 어떤 계정은 그냥 심심한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어느 날 누가 저 계정은 분명 외국 세력이다라고 주장해도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과열된 팬덤일 때도 있습니다. X의 계정 출처 공개 기능은 이 복잡한 숲에서 적어도 나무가 어느 나라 땅에 서 있는지는 보여주자라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VPN도 있고 프록시도 있고 규정 회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간만 믿고 싸우던 시절에 비하면 손전등 하나는 켜진 셈입니다. 4장 중국의 오마오당과 15세대 진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나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여론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중 상징처럼 회자되는 것이 바로 오마오당입니다. 오마오당, 말 그대로 0.5위안 오마오를 받는 당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중국 정부를 칭찬하는 댓글 하나 쓰면 0.5위안 준대. 정부 비판 글이 올라오면 바로 달려가서 그건 서방의 왜곡이다라고 달면 오마오를 받는 애들이 있다더라. 실제 금액 구조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외부에서 100%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일찌감치 온라인 여론 관리를 정책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년대 중반 중국에서도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SNS, 포털, 게시판이 생기자 반부패 폭로, 환경오염 문제, 인권 이슈, 민주화 요구 등이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중국 공산당은 깨달았습니다. 총과 탱크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글과 댓글, 영상이 만들어내는 여론도 통제해야 한다. 그때부터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온라인 여론 전사, 사이버 군대입니다. 연구자들 분석을 빌리면 대략 이런 식으로 진화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2005만 2010년 게시판 포털 댓글형 오마오당. 정부 비판 기사가 뜨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외국 언론이 과장한 것이다.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음모다라는 댓글을 쏟아내는 역할입니다. 논점을 흐리고 비판의 날을 무디게 만드는 게 주 임무였죠. 2세대 2010만 2015년 공청단 지방정부대학 단위 조직화. 청년 공산당 조직 공청단 지방정부 대학에서 아예 여론 담당 인력을 따로 배치합니다. 오늘의 온라인 분위기 보고 같은 문서가 오가고 특정 이슈가 터지면 집중 대응 지시가 내려갑니다. 3세대 2015년 이후 해외 플랫폼 침투. 이제 전장은 중국 내부를 넘어섭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으로 나가 외국인인 척하며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퍼뜨립니다. 나 유럽에 사는 사람인데 중국 다녀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 서방 언론이 말하는 중국 인권 문제 다 과장이더라. 이런 식의 글들이 여러 언어로 여러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4세대 2020년 전후 국가기관 직속 사이버 부대. 여기서는 아예 군, 공안, 국가안보부서가 직접 관여하는 사이버 부대가 등장합니다. 월급제, 승진, 평가, 실적 관리까지 엮인 본격적인 사이버 부대 구조입니다. 5세대 현재 AI봇 디페이크 결합형 정보전. 한 사람이 수백, 수천 개의 계정을 돌리고 AI가 자동으로 자연스러운 댓글과 글을 생성하고 디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실시간으로 해시태그의 방향을 분석하고 어느 키워드를 밀어야 제일 효과적인지까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시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해외 디아스포라, 유학생, 현지 친중 인플루언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지에서 이미 신뢰를 얻은 얼굴을 앞세워 중국에 유리한 메시지를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 X가 계정 위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건 바로 이 35세대 형식의 오마오당 혹은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국가 조직 단위 여론전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만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각자 방식으로 정보전을 시도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기관 조직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인터넷 공간에 등장하는 이상하게 중국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계정들, 정체불명의 중국 찬양 채널들을 떠올려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5장. 한국은 정말 안전한가? 우리가 모르는 전장.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 기사들은 주로 미국 정치, 유럽 극우, 중동 갈등 등 해외 이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가 크고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지. 한국까지 누가 굳이 먹잇감으로 보겠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인구는 많지 않지만 온라인 영향력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터넷 속도,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유튜브, 인스타, 틱톡, 커뮤니티 사용시간 상위권, 정치 젠더 세대 부동산 외교 등 거의 모든 이슈를 댓글과 실시간 채팅으로 싸우는 문화. 이 말은 한국은 여론전을 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의 대북 대중 정책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싶다. 한국의 동맹 구도를 흔들고 싶다. 한국 내부 갈등을 키워서 힘을 빼고 싶다. 그럼 어떤 수단이 제일 싸고 가장 효율적일까요? 탱크? 아니죠. 너무 비쌉니다. 미사일? 이미 전쟁입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경제 제재,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싸고 조용하고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여론 조작입니다. 한국어를 아는 인력 몇 명, 번역 도구, 계정 수백 개, 약간의 광고비와 자동화 툴. 이 정도면 포털 기사 댓글,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인스타, 틱톡까지 널뛰게 하면서 여론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외교 이슈가 나오면 비슷한 표현, 비슷한 논리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현상. 나도 한국 사람인데 이건 너무 창피하다. 한국은 너무 후진적이라 해외 나와보니 왜 욕먹는지 알겠다. 같은 서술이 서로 다른 계정에서 복사한 것처럼 반복되는 패턴. 특정 연예인이나 공인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도저히 한두 사람이 쓸 수 없는 속도로 공격 댓글이 쏟아져 나오고 하루 이틀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장면들. 물론 이게 모두 외국 세력의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내부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X의 이번 조치는 적어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이 계정 진짜 한국에서 글 쓰고 있나? 정말 미국, 일본, 대만에서 쓰는 계정 맞나? 아니면 전혀 다른 곳에서 한국어를 이용해서 한국 여론을 건드리는 계정인가? 만약 내일 한국 정치 이슈에 가장 강하게 개입하던 계정들 중 상당수가 중국, 러시아, 동남아, 동유럽 등에서 접속하는 계정으로 드러난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믿었던 계정들이 실제로는 한국 내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운영하던 계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한 번쯤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댓글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였고 얼마나 가짜였는지 싹 다시 들여다보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겪었던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인과 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일들, 특정 계층과 세대가 서로를 증오하게 된 갈등들, 그 이면에 외국발 여론전이 섞여 있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국내 문제였는지도 다시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6장 국적 표기, 감시 사회인가 최소한의 안전벨트인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예 댓글 옆에 국적을 표시하자. 국적 VPN 사용 여부 대략적인 지역 정도는 기본값으로 보여주자. 이 주장에는 강한 찬성도 강한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측 입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내가 어느 나라에 살든 심지어 망명 상태든 혹은 내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이든 내 위치 정보가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감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처음에는 국적과 대략적인 지역만 공개하더라도 나중에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어차피 부정확할 수 있다. VPN, 프록시, 클라우드, 토르 같은 도구로 위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면 그 정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찬성 측 입장, 표현의 자유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은 다르다. 사실을 이야기할 자유, 권력을 비판할 자유, 소수 의견을 낼 자유는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산업적으로 혹은 국가 차원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은 표현이라기보다 작전에 가깝다는 인식입니다. 국적은 최소한의 맥락 정보다. 같은 문장이라도 한국에 사는 시민이 말하는 것과 외국 정부와 가까운 조직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나라에서 온 목소리인지는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 위치 정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계정들의 패턴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명제 수준까지 가는 건 분명 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 정도는 향후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소한 국가 단위 위치 정보 공개, VPN 사용 여부 표기, 계정 생성 시기, 이름 변경 이력 공개. 이 세 가지는 개인의 이름과 얼굴을 까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계정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출처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정보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적 표기가 도입되면 조작 세력은 다른 방식으로 또 적응할 겁니다. 제3국을 거치는 VPN 사용, 현지인을 동원한 실제 계정 운영, 국적 표기가 덜 민감한 나라를 이용한 우회 전략. 결국 제도는 완벽한 방패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방지턱 정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도와 함께 시민들의 판단력이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저 사람 말이 마음에 든다 해서 멈추지 않고 저 계정의 과거 글은 어떤지,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는지, 어떤 이슈에서만 유독 등장했는지를 한 번쯤 뒤돌아보는 습관. X는 그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계정 정말 내가 생각한 그 나라 사람 맞냐? 라고 한 번쯤 되묻게 만드는 장치를 도입한 거죠. 7장.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5가지.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늘 느리게 오고 우리가 직접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댓글 내용만 보지 말고 계정 이력도 같이 본다. 이제 대부분의 플랫폼에는 계정 이력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계정인지, 글을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 어떤 주제에서만 나타나는지, 과거 글과 지금
글의 톤이 완전히 다른지 이 네 가지만 봐도 의심해야 할 계정과 그냥 평범한 시민 계정이 어느 정도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만든 계정이 오늘 갑자기 정치 외교 이념 문제에만 수십 개의 댓글을 단다면 한 번쯤 걸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한 주제를 꾸준히 파온 계정, 일상 글과 의견 글이 섞여 있는 계정이라면 적어도 실제 사람이긴 하겠구나라고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 예약 버튼을 만든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여론전에 가장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강하게 오래 화낸다는 겁니다. 정보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싸우고 결국 여론의 파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어선은 감정 예약 버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충격적인 기사나 댓글을 봤을 때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는 대신 마음속으로 일단 10분만 보류라고 정해두는 겁니다. 10분 뒤에도 여전히 이건 꼭 누군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느낀다면 그때 공유해도 늦지 않습니다. 짧은 10분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뇌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조금 떨어져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자동으로 물어본다. 어떤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보통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만 따집니다. 하지만 정보전 시대에는 이 질문을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가?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한국과 특정 나라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키우는 방향이라면 이 글이 맞냐, 틀리냐 이전에 누가 이 갈등이 커지기를 바랄까?를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카톡방에서 속도 조절자 역할을 한다. 정보전의 또 다른 통로는 바로 가족지인 단톡방입니다. 누군가가 자극적인 기사나 영상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럴 때 단톡방 안에 속도 조절자 한 명만 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 출처가 어디야?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데 내용까지 읽어보니까 좀 다르네.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돌던 가짜뉴스랑 구조가 똑같은데? 이런 말을 한 번만 던져줘도 방 안의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가족 지인에게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 언론 플랫폼에게 기준을 요구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외부에 요구해야 할 몫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외국발 여론전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정기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게는 해외 여론전, 가짜 계정, 정보전 관련 이슈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꾸준히 취재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게는 최소한의 계정 이력 정보, 위치 정보, VPN 사용 여부 정도는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더 투명하게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도 언론도 플랫폼도 움직일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정보전 시대의 최전선은 국가도 기업도 언론도 아닙니다. 각자의 핸드폰을 들고 댓글을 읽고 영상을 보고 링크를 공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댓글을 볼 때 계정 이력도 같이 본다. 충격적인 정보에는 감정 예약 버튼을 누른다.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자동으로 묻는다. 가족지인 단톡방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준다. 정치인 언론 플랫폼에게 최소한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이미 정보전의 피해자에서 어느 정도는 방어자로 올라선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X도 안 하고 트위터도 안 한다. 나는 그냥 카톡이랑 유튜브만 본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나이 든 사람인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정보전의 흐름을 잘 들여다보면 원천은 X, 레딧, 해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나오지만 결과물은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 틱톡을 통해 시니어 세대에게까지 전달됩니다. X에서 처음 만들어진 서사가 유튜브 영상의 대본이 되고 그 영상이 카톡 단톡방으로 링크가 돌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지인이 다른 방에 퍼나릅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고 나면 처음 그 이야기가 어디서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흔적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세대입니다. 투표율이 높고 인생 경험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크고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의 정치사회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보전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니어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들만 모르고 있는 진짜 진실. 우리 부모 세대는 속고 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만이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제목과 썸네일을 단 영상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일수록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SNS 잘 모르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는 원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걸러봐야 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 지인, 선배 세대와 함께 보고 계시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이런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카톡에 도는 글들 중에는 처음부터 한국 사람 글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대. 우리가 화내고 싸우는데 정작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제3국일 수도 있대.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이 한마디가 어떤 가족에게는 정말 큰 방패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댓글을 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때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X의 계정 출처 투명성 기능은 겉으로 보면 정말 사소한 UI 변화입니다. 프로필에서 버튼 하나 더 누르면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보이는 정도. 당장 우리 일상과 크게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창이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믿어온 여론은 진짜였는가? 뉴스 기사 아래 수천 개의 댓글, 유튜브 영상 아래 수만 개의 댓글, 커뮤니티에서 국민정서라고 불렸던 그 분위기들이 얼마나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였고 얼마나 제작된 여론이었는가?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의심하고 어디서부터 신뢰해야 할까? 이 질문은 머지않아 한국에도 그대로 던져질 겁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 각종 커뮤니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아프리카 TV, 트위치 채팅창,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들락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온라인 공간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당장 법을 만들자, 누구를 지목해서 저 사람은 분명 외국 세력이다라고 몰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댓글을 볼 때 질문을 하나 더 붙여보는 겁니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를 넘어서 이 목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패턴으로 쏟아지고 있는가? 이 계정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이슈에만 유난히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치 이야기뿐 아니라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부동산, 외교, 심지어 연예인 스캔들까지 우리가 너무 빨리 분노하고 너무 쉽게 편을 나누고 너무 오래 싸우게 만드는 구조 뒤에는 늘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 플랫폼의 기능 개선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국가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기업마다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댓글을 읽는 방식은 오늘 당장부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댓글 전쟁은 더 이상 무료 구경이 아닙니다. 거기엔 누군가의 돈, 누군가의 전략, 어쩌면 누군가의 국가적 의도까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댓글 하나를 읽을 때도 그 뒤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국적, 보이지 않는 손까지 함께 떠올려 보시죠. 그게 정보전의 시대를 버티는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도 댓글 옆에 조그만 국기가 뜨는 날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이미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온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 한 적어도 완전히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슈를 깊게 파고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보전의 시대를 버텨내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